예, 안녕하세요. 토론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노란봉투법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이 법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실제 효과, 그리고 노사와 산업 현장에 미칠 파급력,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 그리고 경영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서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강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황용영 경총 노동정책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님이시고 성균관대 교수이신 김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란봉투법 제도의 설계와 법적 해석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부터 짚어보겠는데요.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그 취지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이용호 의원님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네.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한국 사회 길게 보면 한 2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국회에서 법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제 수년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과가 됐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의 노동법에서 지금 변화된 현실을 다 받아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규범과 현실 간의 어떤 간극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노동 권리의 어떤 배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규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법 밖에서 굉장히 많은 노사 간의 갈등과 충돌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권리 배제된 부분들, 갈등이 증폭되는 부분들을 법 내로 좀 포섭을 해서 대화 타협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건강한 노사관계를 좀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헌법에 우리나라 노동 3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동 3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들이 좀 제기되었고요. 특히나 소위 말하는 손배 폭탄이라고 할 정도의 과도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노동 3권이 현장에서 좀 질식되는 상황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3조 개정까지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차제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지혜도 모으고 정부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후속 방안들을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혼란 없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그래도 경영계에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황영영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란봉투법 개념 자체가 아주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너무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냐, 이게 아마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계도 입법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만약에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들도 좀 자정 노력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자정 노력할 테니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같이 협의를 해서 개정 작업을 하자. 저희가 가장 또 우려스러운 거는 손해배상 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 확대 문제, 그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쟁의행위 범위 관련해 가지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문제, 그런 것들이 크게 앞으로 좀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 이걸 범위도 좀 너무 넓고 그러니 범위도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 기준 자체도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니 거기서 구체적인 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좀 혼란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노동계 의견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저희 유재강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입법 취지는 이용호 의원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헌법 제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을 가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이 좀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이 비정형 노동자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노조법이 이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확대되고 있고, 여기 더불어서 이제 악의적으로 노동기본권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확대 적용해야 될 산업의 흐름에 기반한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에 우리가 노조법 개정에 기반이 되었다고 하는 이제 사태들이 좀 있는데 2003년도에 두산중공업 사태, 그리고 2013년에 쌍용자동차 사태, 그리고 2020년에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있는데 이런 사태에서도 보면은 이제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동 탄압이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이 노동쟁의의 범위 자체가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대화 타협 그리고 조정 절차를 통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라든지 이런 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비드-19 이후에. 그럼 이제 이 분들까지도 보호하는 부분 때문에 네. 상당히 노조법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요. 또 이 쟁의행위에 대한 걸 얘기할 때 보면 정당한 쟁의행위가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봤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덕훈 교수님 한번 네.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의 네. 기업별 교섭하고 있는 것들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교섭의 전체 틀을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경사노위 있을 때도 노조법 개정 문제는 노사가 함께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입법화가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규정이 조금 모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갈등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내년 3월이 시행인데 그때까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제도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노사등 대화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행 규정으로만 봐서는 사이드 이펙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제 노란봉투 핵심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사실은 실까지 우리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졌던 걸 정당한 쟁의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썼는데,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실시가 된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걱정스러워하는 게 많아요.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러면 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 기준이 모호해서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법 취지는 그렇지보다 아는데도 그렇겠죠. 유재강 본부장님께서 먼저 저는 좀 듣고 싶은데, 아까 말씀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까요? 글쎄요, 이번에 그 쟁의의 범위가 일부 좀 확대되긴 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당초에 윤석열 정권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맞이했던 그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서는 사실 많이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이번에 법안이 확대된 것이 근로자의 지위라든지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 그리고 사용자 명백한 단체법 위반 사항들을 쟁의행위 범위에 포함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이 아니었고 결정을 빼고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을 모두 쟁의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그 통과된 법안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을 그대로 두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사항들을 일부 추가한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영계 쪽의 요구가 일부 좀 반영된 것은 맞고, 노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후퇴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쟁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서 극단적인 투쟁과 대립으로 치닫던 양상들이 조금은 대화 타협 그리고 조정의 절차를 가질 수 있는 취지는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 본부장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대화 타협이 됐다고 하는데, 네. 경영계 입장에서는 황영영 본부장님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일단 쟁행이 목적의 정당성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주체, 그다음에 목적, 그다음에 절차, 수단, 방법이 정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 정당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유영우 의원께서 소개에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 청구 문제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손해배상 발생하게 된 배경이
이제 쟁행을 하면서 사업적 점거 투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대우조선 해양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기업들에서 많은 그런 기업들이 일들이 있었죠, 많은 나중에. 기업들이 예, 저도 회사 생활할 때 사업적 그런 점거에 의해서 있었어요. 수단에 대한 불법행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목적의 정당성을 보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리 후생 뭐 징계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그 밖에 노동자 활동이라는 게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유재광 법무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그게 추가가 됐고 그리고 사용자 명백한 단체회 위반 이런 문제까지 추가됐었어요. 그래서 과연 목적에 관련해 가지고 이 그밖에 노동자 활동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이제 문제가 그렇죠. 예. 우려스러워 한 지점이고 그리고 가장 저희 기업들 우려스러워한 게 사업 경영상 결정 문제인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 기존에도 이제 교섭 사항에서는 인사교육권 문제가 교섭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실제 현장에서 많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목적으로 파업을 할 경우에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쟁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인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이 범위 관련해 가지고 아마 상당히 목적의 정당성 관련해 가지고 많은 아마 노사 간의 분쟁이 초래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관세 협상 때문에 해외로 진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외 진출할 경우에 당연히 국내 고용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는 또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경영상의 의사결정으로 봐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판례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아예 해고를 하거나 그렇다면은 축소를 하지 않으면 이건 아니다라고 해왔는데 만약 노동복지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우리 3월부터는 이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변호사시기도 한데요. 저희 이용호 의원님 여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진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뭐 비하인드 스토리 아닌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 국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황용현 본부장께서도 와 계시지만은 경총의 송경식 회장님 포함해서 뭐 여러분들 만났고 또 수차례 만났고 또 대한상의도 만나고 경제 6단체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의견 청취를 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노동계를 만난 것보다 경제 재계를 더 많이 만났습니다. 의견들을 많이 청취했고 아시는 것처럼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거의 저는 노동계 재계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거고요. 유재광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노동계가 더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을 정도로 톤다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조와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결국 사용자 정의 개정, 노동쟁의 정의 개정 두 가지입니다. 노동쟁의 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유재광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윤석열 거부권에 의해서 이제 무력화된 그때 당시에 통과된 법안 내용보다 오히려 노동계 입장에서는 조금 더 톤다운되고 재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노동쟁의 범위가 과거 통과된 것보다는 좀 좁혀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노동계나 재계의 어떤 일방적인 편을 들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중간에 퇴장한 게 굉장히 유감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노동계 재계의 어떤 모든 상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좀 절충적인 절제된 법안으로 좀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와 관련해서 또 노동쟁의 정의와 관련해서 모호하다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일방적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률이 수천 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노조법 2조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개정은 말 그대로 정의 조항을 개정하는 건데요. 대한민국 법률의 모든 정의 조항 내용은 일정한 추상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추상성을 어떤 방식으로 현실과 그 유권적인 해석기관에서 정립해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법 정의 조항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게 너무나 명료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입니다.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노동쟁입니다. 이렇게 아주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명료하게 정의를 담아 놓으면 담는 것 자체가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게
현실의 상황들은 굉장히 다종다기할 수 있고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법이 그렇게 경직되게 너무 구체화돼 버리면 포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 이 조항이 이렇게 규정이 됐다 하더라도 중노의 해석론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법원의 판결들이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와 같은 해석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학계에서는 지배적 학설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다 이미 정립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노동쟁이로 넘어가면 노동쟁이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변화가 생겼거든요. 하나는 근로자의 지위라는 워딩이 추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지위 없이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한 분쟁 상태만을 노동쟁이로 봤는데 이제는 근로자의 지위라는 것을 포함해서 노동쟁이 분쟁 상태로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사실 노동쟁이 더 나아가서는 쟁의행위나 교섭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한테 노동조합에게 가장 중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임금이나 노동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일자리, 그 신분 자체 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어떤 법 해석은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교섭하고 접점을 못 찾으면 파업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놨는데 정작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해고 문제, 정리해고 문제 이런 것들은 경영상 상황 이렇게 좀 인정을 안 해주는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의 지위라는 표현을 넣음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도 대화의 의제로 좀 담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렇죠.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죠. 약간 길지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호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다음 얘기들이 또 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성안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전반적인 경영 행위로 이제 규정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이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단서 하에서의 경영 행위로 한정을 해놓은 거고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임금, 노동 시간 이 결정도 다 경영상 결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대화의 의제, 교섭 대상, 쟁행의 목적 사항은 역사적으로 다 정립돼 가는 과정이고요. 애초부터 경영상 행위는 절대 안 돼. 경영상 행위는 전부 다 돼.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나 역사의 어떤 배경 속에서 일정하게 레인지를 잡아나가는 과정인데 현재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법적 판단인 거고요. 마지막 단체협약 위반 사항을 노동쟁의 범위로 포섭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상식적인 게요.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노사가 준수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규범인데 어렵게 합의해가지고 규범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이걸 위반한다. 위반하면 위반한 만큼의 어떤 부담과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만약에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로 또는 교섭의 대상으로 또는 파업의 목적으로 삼기 싫으면 그냥 준수하면 되거든요. 원래 준수해야 되고. 지금까지 당연하지 않았다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단체협약 이행을 또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호하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라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렇게 좀 재구성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 헌법상 노동상권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좀 보장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역시 좀 길긴 했지만 들었던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아까 저도 하나는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면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정당한 쟁행위가 상당히 모호하긴 해요. 근데 모호한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렇게 제공하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매뉴얼대로 또 따라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럽게 하거든요. 지금 또 학계로 가신 또 우리 김덕기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일단 교섭 문제 하나하고 이제 손배 문제하고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질 지배력 관련해서는 지금도 이제 대부분 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성을 근로자성을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ILO는 물론 뭐 그런 걸 계속 확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법으로 규정화된 나라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거의
그리고 해외사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추상적으로 규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법에 맡긴다, 해법 해석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례가 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굳이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정책의 사법화 이야기를 든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 하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딱 일반화시키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죠. 다 개별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배 관련해서도 두 가지 보면은 쟁의뿐만 아니고 그 밖에 노동자의 활동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규정화된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다 판례로 정립되어 왔고 노동부도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에 그 기준을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지만 뭐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조금 구체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 불명확성에 대해서 이제 경영계가 좀 걱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사용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그게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해석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그 부득이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설명도 했고 노동부가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지금 아마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영 사정이 너무나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 근로조건에 관한 것들,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뭐 어찌 보면 상법, 또 어찌 보면 우리 지금 그 해외 투자 이런 부분에도 상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기업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마 걱정을 할 겁니다. 아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제 로펌도 있고 또 법무팀들이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중견 중소기업만 내려가도 이 대응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 이용호 님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덕호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판례가 쌓이면 괜찮을 텐데 초기에는 하급식 재판에서의 판례가 좀 해석이 엇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좀 법적 불확실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가 초기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 하셨던 또 이용호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2조 사용자 정의 개정은요. 기존의 중노위와 법원의 해석론에서 도출됐던 그 워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현행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의 해석을 그대로 명문화하는 과정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걸 그대로인 거죠. 지금 현재 조항에 따라서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고 대법원에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겠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미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부터 현행 노조법을 근거로 해서 원하청 교섭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안 돼라고 해서 원청이 거부를 하고 있는 마당이지만 중노위나 법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가야 돼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 저는 원청 업체와 하청 노조들이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계속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충격과 파열음이 계속 나는 부분보다는 실제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 노사관계가 과연 그렇게 극렬하게 충돌과 대립으로만 갈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명문화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교섭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 말씀드렸고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톤 다운되고 절제된 내용으로 들어갔고요. 저도 봤었어요. 3조의 핵심적인 조항이 23년도에 그 대법원 현대자동차 사건 판결 내용을 또 그대로 명문화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아마 재계에서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내심 3조 정도에 되는 상당히 우리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노사관계에서 이 3조 조항 개정은 큰 뭐 이렇게 어떤 우려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3조의 2를 보시면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손해배상 어떤 상황들이 실제 발생했을 그렇죠. 때요. 예. 사후적으로 사용자가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담아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지금 하나오션 470억짜리 손배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 노사 중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하고 접점을 거의 찾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항상 사용자 측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지점이 우리가 이거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하거나 정리를 해주면 배임 얘기를 꺼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배임 리스크 없다라고 하는 근거로서의 조항도 그 조항을 하나 담아놓은 추가하시겠다는 겁니다.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네. 종합해보면 예. 어떻게 보면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의원님 말씀은 이런, 네. 이런 법률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네. 경영계도 이 부분에서 좀 인지를 하고 네. 거기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황 본부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용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저희 회장님 포함해가지고 경제단체들 예. 의견 수렴을 많이 했었습니다. 야. 저희도 의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예. 노란봉투법 취지가 3조 흔히 말하는 그 불법 쟁행에 대한 과다한 손배 청구 문제가 원인이라면 예. 저희 경영계도 그 부분에서는 대폭적으로 대안을 좀 준비를 하겠다. 그 대신에 그 2조 사용자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쟁이 범위가 네. 너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고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니 저희가 3조를 양보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2조의 사용자 범위라든지 노동쟁이 범위를 좀 구분을 기존대로 좀 현행대로 해 주십시오. 네. 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3조로 그냥 저희가 수락합니다가 아니라 예. 2조에 대해서 저희가 2조에 너무 대해서. 부담이 크니 예. 3조도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만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저희가 부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 2조 관련해 가지고 저희 기업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먼저 사용자 범위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대기업들 흔히 말하는 원청이라고 하는 네. 교섭 교섭 대상의 이제 의무 될지 안 될지 사용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원청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저희는 단체 교섭 핵심 이제 단체 교섭일 거 아닙니까? 단체 교섭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현대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CG 대한통운들이 대부분에 가 있어요 그게요. 실제 원청의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 교섭에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다른 해외 입법례와 달리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체 교섭 거부를 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가 나오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체 교섭 거부이 부당노동이 인정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단체 교섭 거부 자체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바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만약에 협약 자체 노사 자체로 한다면 그거야 뭐 협상력에 따라서 교섭 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렇죠. 있는 예. 거고 교섭 용하지 않으면 파업으로서 이제 뭐라고 사측을 압박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이런 형사처벌 조항을 좀 폐지해드리지 않겠느냐라고 누차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된 사례고요. 또 하나 교섭 촉진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청 노조 같은 경우 여기 류재광 본부장도 계시지만 하청 노사들도 대부분 단체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관련해 가지고는 하청 노사 당사자끼리 협상을 합니다. 교섭을 해요. 매년 임금 교섭을 하고요. 노조 있는 사업자. 그리고 대부분이 자기들 당사자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합니다. 대부분이요. 근데 어떤 특정 원청을 상대로 이렇게 교섭 이슈가 생기는 이런 이슈 사업장은 소수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큰 사업장 이슈,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원청의 사용료선 범위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하청 노사 간에 교섭을 해가지고 단체비용이 체결된다. 그리고 원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유재광 본부장이 한 말씀 좀 주시면. 사용자의 범위 확대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용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기존의 여러 가지 다양한 판례들로 쌓여왔던 것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판례들 오랜 기간
이게 사실은 제가 2003년도에 사태가 가장 이제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이제 예시를 들었었는데요. 벌써 20년이 넘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20년이 넘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고 또 아까 뭐 대법원의 계류 중이라고 또 하셨는데 다양한 판례들이 쌓여왔고 또 학술적으로도 검토가 이루어져 왔고 이런 것들을 입법적으로 정비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경총의 황영현 법무장님께서 이 하청 노조끼리도 노사 간에 충분히 잘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장 노동자 출신인데요. 그렇죠. 대표이사께서 예를 들자면 원청사에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교섭장에서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사실상 원청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 통제를 받고 있는 하청사 사장과 하청사 노조가 권한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한 교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현장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홍 원장의 말씀 듣고 있으면 저도 이제 자동차 산업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또 우려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그럼 원청 노조의 영향력을 또 하청 노조가 받을 수 있지 않냐의 우려도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어쨌든 원청에서 하청 노사관계에 개입을 하고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원청의 노동조합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하청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복지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더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네. 교수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아까 해외 주유국 사례까지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이걸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배 관련해 가지고는 판례가 쌓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판례랑 입법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여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당이 누가 되냐, 야당이 누가 되냐 달라지는 거고. 네. 한번 법제화가 되게 되면 그 개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판례로 그대로 반영하는 걸 하면 그 판례를 하는 게 낫죠. 그게 훨씬 좀 유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근데 한번 법제화라면 우리 그런 게 많아요. 주유수당 같은 거 그렇잖아요. 옛날에 53년도에 임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노동계도 압니다. 그게 노동을 하는 대가가 아닌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 빠지기가 어렵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의제별로 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가 되고 지배력이 닿는 의제이냐 아니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조정 전지주의가 있기 때문에 노동위로 다 갈 텐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다. 행정력이 그걸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뭐 책임 비율로 정하는 거 요거는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책임 비율을 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과연 이제 판사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만약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판정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또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외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하셔서 해외 사례 그러니까 교섭 당사자 문제하고 그렇죠. 네. 쟁의 관련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제한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ILO가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외국의 추세죠. 노동계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왜냐하면 너무나 이 노동시장이 다양화되어 있고 또 고용 형태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모든 국가가 그걸 법제화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로 형성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라마다 경제, 사회, 문화, 역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당사자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 사례를 많이 들죠. 그래서 미국의 왜 공동 사용자 그 법리. 그래서 미국에서도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7개 의제 범주에 대해서는 공동 그 사용자성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다른 게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고 그러니까 차별은 있지만 자유롭고요. 또 이 파견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파견 보호자를 보호하자는 법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브라운 페리스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 해고 제한이
있고 그리고 파견법 제조업이 제외되어 있긴 하지만 파견법으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이 근데 이제 노조법 2조 3조는 이제 도구까지 사용자 책임을 확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미국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일본도 그런 그 아사히 방송 95년도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이것을 법으로 단체 교섭 대상으로서의 사용자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일본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쟁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독일을 비롯해가지고 다수 유럽 국가에서 경영권 자체 예. 또 뭐 정리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쟁의 대상으로 한 데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은 그럼 누구를 해야 될 것이고 얼마큼 해야 될 것이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섭 대상으로서 인정해주는 이런 사례는 있지만 그 자체 그러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경영권이라는 거 있기 노동권이 있다면 당연히 경영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글로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쟁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실 사용자 방어권이 많이 인정됩니다.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 근로라든지 또 직장 점거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제도 같은 경우가 이제 권리보장 의지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거의 비슷하게 강화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같은 경우가 신뢰 기반이 좀 충분하지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논의하겠다는 아젠다였던 것이 제도 설계와 법적 해석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를 이제 한번 마무리로 1분 이내에 한 번씩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용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LO를 포함해서 이제 국제 노동 기준에 다가가는 어떤 그런 법 개정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 동안 제가 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에. 사실은 과연 논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 논의에 충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입장들을 가지고 뛰어들어와서 논의의 장에서 역할을 안 한 것인지 이것은 조금 돌이켜볼 지점은 있을 것 같아요. 정치권을 포함해서 노동계 재계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이런 부분들의 대안을 마련하고 혼선이 없도록 얼마만큼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는 뒤돌아보면 될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뭐 하니까 좀 안 된다, 어렵다, 뭐 이런 또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대목은 분명히 있고요.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가 됐습니다. 더 이상 통과된 법안 가지고 뭐 갑론을박 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 것인지를 노사가 여야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영현 본부장님 말씀 주시죠. 우리 노동자 및 노동관계 조정법 목적에 보면 일단은 근로 3권을 통해 가지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해서 산업평화를 유지하자. 그게 또 중요한 또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법은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 법률이 산업평화를 좀 해야 하는 것보다 유지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능하다면 6개월 시행 기회 남아있으니 저희가 지금도 사용자 범위라든지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수정 보완 입법을 통해 가지고 좀 범위에서도 좀 축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준도 좀 구체화하게 되면 훨씬 현장에서의 노사가 좀 혼란을 덜하지 않겠느냐 그 방안을 좀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총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더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유재강 본부장님. 네. 경총에서 노사 간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김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판례가 쌓이고 있는 거하고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판례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그게 작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적 정비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하자면 그동안에 기업 이익의 관점에서 다소 편향되게 좀 치우쳐 있던 노조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바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로 평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특별한 제한 법리를 새롭게 제정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제 충분히 쌓여왔던 법리를 가지고 입법적 정비를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오랜 공직생활도 하셨고 또 경산호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는데요. 김 교수님. 예.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 바라건대 굉장히 좀 정치하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제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노위가 오랫동안 공전을 했지 않습니까? 좀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제도와 구체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좀 경산노위에 들어가 가지고 좀 머리를 맞대면서 서로 간에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노란봉투와 관련해서 제도 설계와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았습니다. 예, 다양한 시각도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그 쟁의권 보장이나 입법 취지와 그리고 경영권 진행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상존하는 가운데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남은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대안들 그리고 폭넓은 논의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